나는 그곳의 신이었다. 혹시 당신은 20년을 거짓말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20년을 신념이라고 믿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아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리강호라고 합니다. 가명이지만 이제 이 이름이 제 전부입니다. 저는 북한의 정치범관리소 소장이었습니다. 20년간 그곳에서 저는 신이었습니다. 아니, 신보다 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충성의 증거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노인의 눈빛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단 한 명의 노인 때문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도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명의 죽은 영혼이 다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따라오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계속 들어주세요. 저는 리강호입니다. 이 이름으로 불린 지도 이미 벽 같은 세월이 쌓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저는 눈을 뜹니다. 정확히 5시, 시계를 보지 않아도 느낌으로 압니다. 군부대 시절 기초훈련이 뼛속까지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명령에 충실한 기계가 되어버렸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나는 제복을 입습니다. 회색의 굵은 천으로 만들어진 그 제복은 무겁습니다. 단순히 무게가 무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닌 책임의 무게, 권력의 무게, 그리고 이 모든 체제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거울 앞에 서면 마주치는 것은 어떤 얼굴인가요? 정확한 표정을 유지하는 얼굴입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얼굴, 가족 사진 위에 먼지처럼 앉아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질서는 무자비해야 한다. 이것이 제 신조였습니다. 아니, 신조라고 하기도 민망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었거든요. 보위부 시절 상관들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뇌수처럼 흘러들어와 굳어진 것입니다. 새벽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 저는 관리소 내부로 들어갑니다. 영내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나는 경비원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빛을 봅니다. 매일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점검입니다. 눈빛이 흐려진 자는 적이다. 저는 거기 있는 젊은 경비원 한 명에게 손가락으로 턱을 올려 신호를 보냅니다. 그 병사는 곧바로 나에게 달려옵니다. 소장님, 저기 탑 3에 있는 병사, 눈빛을 봤나? 예. 그린 눈, 집중력이 흐려져 있는 자. 전근 요청하게 해라. 여기는 감정의 여지가 없는 곳이다. 젊은 병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내 권력의 정체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운명이 바뀝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는 더 어두운 곳으로 보내집니다. 저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받아들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스스로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관리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나는 수용시설들을 점검합니다. 수감자들은 이미 눈을 뜨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지만 눈을 감은 것 같은 상태입니다. 마치 산 사람이 죽은 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나는 한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완벽하다. 완벽함. 그것이 내 모든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질서, 완벽한 통제, 완벽한 충성. 그래서 나는 승진했고 신임받았고 이 소장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40년의 인생에서 30년 이상을 보위부와 관리소에서 보낸 나는 이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누군가의 비명이 들립니다. 고문실에서 나오는 소리겠지요. 저는 그것을 방음을 강화하라는 신호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반항자들의 울음이 들리지 않는 완벽한 체제. 그것을 만드는 것이 나의 일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보위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지키고 죽었습니다. 52세에 심장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그의 신념이 한 번에 무너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나서 더욱 나는 체제에 충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관리소의 사무실에서 나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매달 정해진 양식에 정확한 숫자들을 기입합니다. 수감자 현황 4,312명, 도주 기도 0건, 자살 사건 0건, 사망자, 통상적 질병으로 인한 자연 사망 3명, 모두 거짓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 양식에 다른 숫자를 적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이 곧 충성의 증거기 때문입니다. 통상적 질병이라. 지난달에 그 40대 여성은 감금실에서 비명을 지르다 실성을 했습니다. 그 비명이 옆방까지 들렸고 다음 날 그녀는 죽어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급성 심부전이라고 적혔습니다. 저는 이 거짓말들을 쓰면서도 손가락이 떨리지 않습니다. 손이 떨린다는 것은 불안을 의미하고, 불안은 신념의 부족을 의미하고, 신념의 부족은 체제에 대한 배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펜을 탁 내려놓고 작은 창밖을 봅니다. 산 너머로는 북쪽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검은 산들, 그곳 저 너머로는 외부 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 말입니다. 나는 빠르게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010년 초겨울, 평양으로부터 새로운 수감자 이송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반역자들, 또 다른 배치된 자들, 또 다른 국가의 적들. 그날 새벽, 나는 이송 차량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200명 정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입니다. 절망과 공포가 혼재된 죽음 직전의 표정 말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칼, 구부정한 등, 그리고 놀랍게도 그 노인은 곧바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자세를 잡아 경비원이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여전히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제 있는 놈이다. 감금 보호를 처음부터 하자. 나는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곧바로 제압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노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였습니다. 2초였습니다. 그 노인은 무언가를 알아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누군가를 기억해내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밤 9시,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이 들렸습니다. 소장님, 무엇인가? 감금실 보호 중인 수감자가 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누가? 새로 온 노인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장님, 내가 그를 만날 이유가 없다. 중보에 교체하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게 해라. 하지만 그 밤 내내 자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감금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명분은 순찰입니다. 단순한 일상적 순찰이라는 명분 아래 감금실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햇빛이 차단됩니다. 관리소에서는 시간을 감옥이 관리합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둠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을 잃은 사람은 더욱 빨리 무너집니다. 노인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더 심하게 구부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루만 해도 육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누가 날 보고 싶다고 했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리강호구나.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확히는 제 사관명을 불렀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진 이름을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 노인이 밝혀진 불빛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경비원이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멈추지 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1986년 평양의 그 낡은 골목 말이야. 너희 어머니가 상반신 종양으로 인산의원에 오셨어. 나는 그때 의원 의사였어. 네, 어머니의 눈빛이 너와 똑같았어. 그 아이 얼굴을 보면 내 아이가 떠올라요. 하시던 말씀이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1987년에, 그렇지, 수술 후 2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그 아이 때문에 죽고 싶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결국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초였을 수도, 몇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계속했습니다. 국가 체제를 탄핵하는 데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날 여기 보낸 거지. 맞지? 나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중이야. 하지만 너는 아직도 관리사관리소장로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 순간 제 뇌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펜을 들어도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려고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처음으로 저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불안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은 일종의 배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의심스럽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부디실의 책상 위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보위부 신입 교육을 마치고 김정은 동지의 초상화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 속 제 얼굴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의로움으로 가득 찬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 10시가 지난 후 저는 창밖을 봅니다. 관리소 위의 하늘은 별이 무척 많습니다. 아니, 그것이 별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광원이라고는 군용 투광 등뿐이거든요. 어머니, 지금 하늘이 저렇게 별이 많은 건가?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중얼거린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 순찰에 나갔을 때 경비원들의 눈빛을 보는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충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전처럼 복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공포를 느끼고 있구나. 저는 이것을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 자체가 제게는 끔찍했습니다. 관리소 내부의 수감자들을 바라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규칙적인 움직임만 보였습니다. 통제되는 기계적인 움직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50대 여성은 물을 마실 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30대 남성은 밤마다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그 소녀는 정신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려는 순간 제 손가락이 다시 떨렸습니다. 수감자 현황 4,308명. 누군가는 죽었다. 누군가는 도망쳤다. 하지만 저는 이 숫자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펜은 4,308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손은 4,312로 돌아갔습니다. 거짓말을 쓰고 있군. 음성이 제 머리에서 울렸습니다. 그것은 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또는 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또는 그 노인의 음성이었습니다. 감금실에 자주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순찰을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경비원들도 이상함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노인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문실에 끌려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정보를 다 취하기로 판단한 모양입니다. 또는 나의 암묵적인 신호가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나는 비명처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국가를 탄핵했다고. 죄목에 적혀 있습니다. 노인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민도, 절망도,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평온함도. 나는 의사였어. 병자들을 치료했어. 반혁명적인 약재를 몰래 사용했다는 죄목이 나의 범죄야. 독립적으로 생각한 죄, 내 양심을 따른 죄. 그것이 국가를 탄핵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이 국가를 탄핵하는 것이 된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소장으로서의 위험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은 위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은 넌 체제를 지킨 거야. 그것이 내 일이었지. 맞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은 제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에는 밤이 없습니다. 조명이 항상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밤, 아마도 3월의 어느 날쯤 되는 그 밤은 달랐습니다.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의 정전이 급히 통보되었습니다. 경비 시스템은 배터리로 작동했지만 관리구역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디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울음이 들렸습니다. 감금실에서 나오는 울음입니다. 그 울음은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울음이었습니다. 억눌린 울음, 참아내다 어디선가 쏟아지는 울음 말입니다. 저는 이 울음을 20년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것을 울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소음으로 들었습니다. 방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신호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울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적이지 않게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감금실 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들은 나를 보고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형태의 몸뚱이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한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아마도 50대였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10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살려줘, 살려줘.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기계적인, 자동으로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다시 조명이 켜졌습니다. 정전이 끝났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모든 것이 다시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은 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한계, 아니면 그냥 천장일까요? 저는 옆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관리소 소장의 권총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이유로 주어진 것입니다. 폭동 진압, 도주자 사살, 그리고 명령 불복종 시 자살용이라고는 직접 말해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죽음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무겁지 않다니요. 한 번의 방아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의 방아쇠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만 저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신념, 아니면 다른 이유? 밤샘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죽음을 선택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감금실에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신문이라는 명목으로 너는 왜 자포자기하지 않는가? 저는 물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포자기했다면 나는 인간이 아니게 되겠지. 인간이? 그렇다. 우리가 이 감옥에서 강요받는 것은 자포자기야. 죽음도, 고통도 겹쳐져서 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강요되는 가장 큰 형벌은 인간임을 포기하는 것이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도 인간인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나는 아직도 인간이 되려고 노력 중이야. 하지만 넌 아직도 인간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이미 기계가 되어버렸나? 제 목구멍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난 기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인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다면 기계는 돌아올 수 없겠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노인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건 아무도 확실하지 않아.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온 순간부터 넌 이미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너의 눈을 보니까
그 밤, 저는 관리소의 기록실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를 불러 나갔고 혼자 남았습니다. 책장마다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1500인치 크기의 목재 문서함들, 20년간의 기록들입니다. 이 문서들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도주자들의 기록, 사살된 수감자들의 기록, 전염병으로 사망, 자살, 질병이라고 기록된 수백 명의 사망 기록들, 고문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서명이 있는 승인서들, 모든 주요 결정에 대한 내 서명, 내 책임입니다. 저는 손을 떨면서 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2002년의 기록입니다. 23세의 젊은 여성이 임신 중 도주를 시도했다는 기록입니다. 그 결과는 사살입니다. 제 서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다. 몇 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를 점화했습니다. 관리소에는 보일러 같은 난방 시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들을 한 묶음씩 가져다 던졌습니다. 불은 문서를 빨리 태웠습니다. 화염이 올라갔습니다. 검은 재가 소용돌이쳤습니다. 20년간의 기록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 속에서 저는 뭔가를 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눈앞에 노인의 모습, 그리고 수백 명의 얼굴들이 불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나가는 것이다. 새벽 1시, 저는 입고 있던 제복을 벗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제복을 벗으며 느껴봤습니다. 그 무게가 빠져나가는 것,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 저는 일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낭에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 현금, 위장 증명서 몇 장,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어머니 사진입니다. 저는 감금실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경비원들은 놀라서 나를 봤습니다. 제복을 입지 않은 소장을 본 것은 아마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소장님, 내가 어디 가는지는 묻지 마시게. 저는 경비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 게이트를 통과하면 저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경비원이 나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소장님, 언제 돌아오십니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관리소는 산골에 있었습니다. 북쪽 산맥의 중간 지점. 이곳에서 빠져나가려면 산을 타야 합니다. 아니면 공식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곳은 검문소가 있습니다. 저는 산길을 택했습니다. 20년 전 나는 보위부 요원으로서 이곳의 지형도를 완전히 숙지했습니다. 도주자들을 추적할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식이 이제 나를 살릴 것입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왔습니다. 손전등은 없습니다. 사용하면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발 디딜 곳을 자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손이 베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샘 이동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관리소에서 나의 부재가 발견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아침 6시경. 제가 순찰을 나가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의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8시경에는 전체 검색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경입니다. 5시간의 우위. 산길로 가면 평탄한 도로로 나가는데 최소 6시간이 걸립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새벽 4시경. 저는 한 강을 만났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강입니다. 하지만 이 계절에는 눈 녹은 물이 흘러 수위가 높았습니다. 저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옆길은 없었습니다. 지형도 위에는 이곳이 강제 경로였습니다. 저는 옷을 벗고 강 한편에 들었습니다. 물은 예상보다 찬 것이었습니다. 절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육이 굳어갔습니다. 강 중간쯤 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차가운 물의 충격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반대편 바위에 닿았습니다. 반사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강가에 누워 제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6시경, 저는 넓은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산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관리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종이 울렸습니다. 아마도 점호 시간일 것입니다. 저는 나의 부재가 이미 발견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노출된 공간이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 도로를 잡아야 합니다. 도로를 잡으면 공식 루트를 통해 평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위장 증명서를 들었습니다. 병역 보조금 담당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신분입니다. 들판 한복판에서 저는 뒤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추격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 그 길 저 끝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을 지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이른 아침,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 섞여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빠져나가는 도로에는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보위부 출신이었던 저는 검문소의 시스템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교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경비가 느슨합니다. 특히 7시 정각은 완전히 빈 시간대입니다. 저는 정확히 7시 2분에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초소 안에는 한 명의 경비원만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입니다. 하지만 지방의 검문소라면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것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명서? 저는 위장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아, 저는 평양중앙병역청 소속입니다. 이 지역 순회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다시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가시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두려움을 드러내는 행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양으로 가는 차를 타야 했습니다. 버스는 검문이 더 엄격했습니다. 기차가 나왔습니다. 기차역도 혼잡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표를 사고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기차는 몇 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탈출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이 진짜 탈출이 되려면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기차는 평양에 저를 내려놨습니다. 평양은 제가 알던 도시와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평양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제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관리를 위한 관리 여관이 있었습니다. 위장 증명서는 그런 곳에 들어가기에 충분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20년 만에 제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누가 이 사람인가요? 이것이 제 얼굴인가요? 더 이상 그 소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도망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공포와 결단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 너머로는 국경이 있습니다. 약 200km 정도. 차로는 3시간, 도보로는 3일. 그곳까지 가야만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중국과 수로로 연결된 항구 마을을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밀수업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위부 시절의 말입니다. 마을 선착장의 한 술집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던 그는 밀수업자였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중국. 그 다음은?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남쪽이구나.
너는 군 경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눈빛, 그리고 엄청난 공포. 그런 조합은 고위층 도주자들한테만 있어.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까지는 내가 도와주지. 거기서부터는 넌 혼자야. 가격은 얼마입니까? 많이. 저는 어머니 사진을 제외한 모든 현금을 건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밤, 저는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밀수업자와 함께, 그리고 다른 도망자 3명과 함께, 모두 남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을 건넸습니다. 압록강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입니다. 배가 강을 건너가면서 저는 뒤를 봤습니다. 북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관리소가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저를 찾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체포하되 죽여도 된다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곳에 없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강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배는 중국 쪽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이 아닌 땅을 밟았습니다. 20년 만에 중국의 옌지에서 저는 한 조용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밀수업자의 소개였습니다. 그 집에는 한국계 중국인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선경이었습니다. 선경은 수십 명의 도망자들을 도와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관리소 소장이군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 눈은 몇 명 안 봤어요. 그리고 당신 손가락에 굳은 살 위치를 봤어요. 권총을 자주 다루던 손이네요.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정말로 그 손은 권총을 다루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권총을 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선경은 저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일반 사람들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그 안에서 깊이 들어갔던 사람에게는요. 3개월 동안 저는 동남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가짜 신분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저는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일반 주민들, 군인들, 그리고 다른 고위층 인물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관리소나 보위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증언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관리소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남편을 기억했습니다. 감금실에 있던 그 50대의 남자. 그는 기록상 자연 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한 국정원 사무실에. 신문실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적어도 평양의 신문실보다는 말입니다. 아, 그것이 정말로 신문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무실일까요? 국정원 요원들은 저를 앉혔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지 정말 오래였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관리소의 구조, 감시 시스템, 고위층들의 비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와 고문들. 요원들은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고문하지 않았습니다.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 폭력도 없었습니다. 단지 들었습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여기는 북한과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물자가 넘쳤습니다. 자유로운 말들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포가 없었습니다. 하나원의 교사들은 저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의 사회 시스템, 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권리. 여기서는 당신이 생각한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생각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들은 저에게 신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하나원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제 아래 등급의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당신, 내 보고서를 본 적 있나?
네. 그때 나를 고문했나? 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등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남쪽에서도 용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때릴 자유도 당할 의무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착금을 받은 저는 서울의 외진 곳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단 8평의 방. 하지만 이것이 처음으로 온전히 제 소유인 공간이었습니다. 일자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 후생시설에서 소개받은 곳들은 대부분 저를 경계했습니다. 탈북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전의 신분 때문으로 말입니다. 결국 저는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노동,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 제 이전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료로 대했습니다.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사무직 직원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리 씨, 이 부분 다시 좀 봐주겠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제 의견을 구한 것입니다. 20년 만에. 네. 괜찮습니다. 그것이 처음 제 의견이 존중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전의 생활에서 종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서는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인가를 기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 벤치에 앉아 성경책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사람으로 돌아왔다. 이 말들이 제 마음에서 처음으로 진실로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국정원 요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리 씨, 잠시 시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원의 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당신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상금을 100만 달러로 격상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동남아 지역에 추격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도 수배령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현실로 마주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의 신상이 충분히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탈북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신분에 대한 유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위층 관리소 인물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원은 계속했습니다. 한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국제인권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상은 더욱 공개될 것이지만 역으로 북한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방패가 되는 것이죠. 요원은 나를 직시했습니다. 물론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보호가 더 강력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국정원 요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탈출할 때 관리소에 있던 그 노인 의사 기억하시나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용준 씨라고 하셨나요? 네. 그분은 한 달 후에 사망했습니다. 요원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로는 당신 탈출 후 강화된 신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을 도왔다는 혐의로 말입니다. 공식 기록상 폐결핵이지만 우리의 분석으로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국제인권단체들에 이미 보고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원은 한순간 침묵했습니다. 증언입니다. 당신의 증언이 그분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당신이 본 모든 것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밤, 저는 교회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인 의사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탈출했기 때문에, 제가 그를 기억했기 때문에 성경을 들었습니다. 무작정 펼쳤습니다. 범죄한 자는 죽음을 당하고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살리리라.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정원 요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증언까지는 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국정원과 국제인권위원회는 저의 증언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증언이 아니라 북한의 고위층 인물이 제도적 인권 침해를 공식적으로 증언하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번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관리소의 정확한 위치는, 수감자 숫자는, 고문 방법들은, 처형 절차는, 기록 위조는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각각의 질문에 저는 상세히 답했습니다. 20년간 제 손으로 기록하고 승인하고 은폐했던 모든 것들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들을 명령했습니까? 네. 많은 경우 직접 명령했습니다. 후회합니까? 심하게 합니다. 그 말을 한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제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상도 공개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15일 비디오 증언이 녹화되었습니다. 저의 얼굴은 가렸지만 목소리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익명성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년간 관리소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나는 정치범관리소의 소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질서와 통제의 이름 아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목격했고 때로는 직접 명령했습니다. 나는 그 일들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양심이 나를 깨웠습니다. 증언에는 노인 의사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병을 치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것은 저 때문입니다. 저의 탈출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증언은 국제뉴스가 되었습니다. BBC, 북한 고위층 관리소 소장, 국제인권위원회 증언, 로이터스, 전직 북한 보안 지도자 인권 침해 증거 제공. 그와 동시에 제 신상이 부분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정치범관리소 소장급 인물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저에 대해 체제 고위층의 양심, 증인의 용기 등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혹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20년을 그곳에 있으면서 왜 지금에야? 그것도 충분한 책임 회피가 아닌가? 그 비판들은 모두 타당했습니다. 증언 이후 제가 일하던 공장은 저를 해고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원 조정이었지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공개된 신상과 국제적 이슈화가 회사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은 저를 안전주택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정부 보호 프로그램 속으로 새로운 신분. 하지만 이전처럼 정체성을 완전히 지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공개된 인물입니다. 북한도 알고 있고 국제사회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곳에서 저는 국정원과 함께 남북 인권 사안에 대한 컨설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제공자로서, 그리고 증언자로서 저는 여전히 그 교회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자주 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리고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날들, 손에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읽지 않습니다. 단지 손에 들고만 있습니다. 옆에는 한 어린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탈북 엄마의 딸입니다. 그 엄마가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저는 그 아이의 한국어 보충 교사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한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저씨, 왜 항상
이 벤치에만 앉아 있어요? 여기가 조용하거든. 뭘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잘못된 일들에 대해,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올바른 일들에 대해. 소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묻는 건 좋은 질문이구나. 나는 한때 나쁜 체제를 위해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조금이나마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마도 그것으로는 부족할 테지만. 소녀는 다시 신경을 썼습니다. 아저씨, 계속 여기 와요. 이 교회에. 그러면 하느님이 아저씨를 용서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전과 다른 눈물입니다. 죄책감의 눈물과 동시에 조금의 희망을 담은 눈물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체제의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인간입니다. 철조망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평양의 그 산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가두고 있으면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철조망의 일부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살아갑니다. 증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